반갑습니다. 자칭 제아의 고수 문재호입니다. 오늘부터 수능 국어 공부법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릴 계획인데요. 제가 강의도 하고 또 그 요새 핫한 그 땡땡 스파르타 라는 곳에서 교과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00여 명 정도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어려워했던 교과 내용들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음, 이거를 좀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맨날 똑같은 대답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교과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정리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순전히 뭐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대단히 뭐 실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공부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포함해서 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 진짜 죽어라고 공부 안 하는 우리 학생들, 어, 음, 좀, 영상 강의를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리마인드를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몇 강까지나 만들 수 있을지,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최대한 만들어 볼 거고요.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대략적으로 학생들한테 조언해줬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한 500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면 한 100건 안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그 최대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많은 질문, 뭐 베스트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비문학 독서법입니다. 독서 지문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글쎄요, 한 하루에 한 10명 정도 제가 만나서 상담한다고 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독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 뭐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 건데요. 일단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부터 해서 문제풀이와 관련된 질문, 또 시간 관리 관련된 질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이고 하니까요. 원칙론적으로 독서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독해법을 익혀야 될까요? 예습니다. 독해법은 반드시 익히고 배우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걸 공부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독해법은 적어도 복잡한 문장들이 나왔을 때 그 문장들을 갖다가 구분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 또 나아가서 그 문장에 들어있는 의미를 갖다가 딱 파악하는 어,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장은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뭐 이 정도가 제가 말하는 독해법이에요. 뭐 시중에 굉장히 많은 독해법이 있죠. 그런데 어, 뭐, 뭐, 뭐 어디 무슨 회사에서 하는 걸 보니까는 뭐 한 6개월 정도를 독해 훈련을 막 시키고 뭐 독해법을 막 강의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독해법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그 과정까지는 좀 배워야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 어쨌든 기본적으로 독서 지문을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독해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고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독해력이에요. 기본적으로 문장은 읽어야 되는 거죠. 단락의 내용은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냥 글만 읽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고, 글만 읽는. 글자만 읽는 건 독이에요, 독. 독이고요. 독해잖아, 해.
이해까지 갈 수 있어야지 독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것만 만족하는 형태로 계속 반복 연습하면 윗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가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독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해법은 독해의 어떤 출발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그 우리 인강 스타 강사들 중에 보면 뭐 M사의 K씨, 뭐 D사의 K 강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구조 독해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지금. 또 뭐 젠모 씨 같은 경우는 뭐 구조 독해인 듯 아닌 듯도 하고 또 무슨 코드인가 하는 뭐 그런 이상한 회사에서 하는 죄송해요 이상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을 막 그림까지 막 그려가면서 막뭐 표시하고 삼각형하고 막 이런 하더라고요. 어, 물론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이거 그냥 풀어 하는 대강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고 그냥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독해법을 고민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독해법을 고민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은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잘 모르겠고 어? 그런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그런 학생들이라면 독해법을 자기가 일단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거 많은 시간 드는 거 아니에요. 굳이 강의로 따지자면 인터넷 강의로 따지자면 한 강 정도, 두 강 정도의 분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이상 갖고서 독해법을 막 강의한다면 아 이건 독해법 아니에요. 이건 사기예요. 보통 방법만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강이나 두 강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또 요새 유튜브 많이 발달했잖아요. 유튜브에 국어 독해법 치면은 막 무지 많이 올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독해법이 많은지 저도 찾아보고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어, 중요한 거는 그게 독해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어, 그걸 강의를 막 듣고 막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그거로 독해가 완성되진 않아요. 음. 제가 논술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글을 읽는 것은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타는 걸 이론으로 배웠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타진 않죠. 자기가 직접 타면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중심 잡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몸으로 받아들여져서 자기 몸 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독해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훈련과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독해법을 익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좋으니까 일단 자기만의 독해법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독해 지문을 해결하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독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도구인 셈이에요. 도구인 셈.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없이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도구는 장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해법은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본론적인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자면은요, 독해법은 지문을 읽고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히 말하는 이제 체화할 수 있어요. 몸틀을 만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화라는 말보다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고틀을 만든다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해법을 쓰든지 가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 우리는 글을 읽고 글의 이면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안 해왔어요. 중고등학교, 글쎄 고등학교 과정도 학교에서 굳이 독서나 독해 관련된 그런 수업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문학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고요. 글을 읽는 것도 난이도가 높은 글보다는 평범한 글들을 많이 읽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를 막 써가지고 막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못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독에 가까운, 그죠? 그냥 읽는, 리딩에 가까운 그런 어떤 공부를 중심으로 했지, 이해를 위한 공부는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독해법을 가지고 스스로 꾸준히 훈련하면서 그 독해법을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고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문들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뇌 구조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요. 변하고 연습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자기가 한 달 전, 두 달 전하고 뇌 구조나 생각의 구조가 바뀐다는 걸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지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적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자동이에요. 물론 이제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어요. 짧게 만들어지면 두세 달 만에 사고틀을 만드는 학생들이 있고요. 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한 1년 하는데도 조금 안 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해도라든가 숙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연습을 하면 사고틀은 만들어진다. 그거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뇌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어렵던 쪽이나 쭉 가는 겁니다. 어, 굳이 별도의 훈련이나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지문을 읽으면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싹 정리되는 형태로 그죠? 이렇게 발전을 해요. 이 구조가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학생들이 물어봐요. 연습만 하면 됩니까? 효과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연습인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일단 문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간단하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연습하고 훈련할 때는요, 문장을 빨리 읽지 마세요. 조금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한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주성분 찾기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요. 잠깐만요. 이게 좀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은 2022학년도 수능 질문이에요. 그 유명한 해결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정평이 나 있죠. 저도 나름대로 해결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걸 학생들한테 내도 되나? 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하는 셈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제 뭐 정립, 반정립, 종합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주법의 기본 구조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을 잘 이해한 학생이라면 잘 이해했다면은 사실은 이 지문 그리고 가하고 나하고 이제 이 지문 두 개가 붙어 있었죠. 나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읽기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지문이 머리에 안 와닿았을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냥 정반합이라는 것만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일단 주어가 변증법은이죠.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냐면 수렴적 상향성을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예요. 그리고 서술부는 어떻게 되냐면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가 서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간단하게 추리 뭐예요? 변증법은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답니다. 핵심은 잡았죠. 변증법은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수렴적 상향성이 뭐냐? 늘 찾아야 돼요. 수렴적 상향성. 자, 보니까는 위에 A가 아니라 B다라는 꼴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A가 아니라니까 A는 부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범주의 병렬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까지가 수렴적 상향성이에요. 이걸 흔히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죠. 문법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는 문장은요, 거꾸로 풀어줘야 돼요. 즉, 이렇게 돼요. 수렴적 상향성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로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짧게 끊어주는 게 좋거든요. 끊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절이에요, 절. 특히 절 알죠? 절은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는 게 절이니까. 관형절은 주어 서술어로 치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시켜 놓으면 자, 앞에서 뭐라고요? 세 범주의 병렬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 쓴 것이 지금 세 범주가 병렬에 돼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있다고 정화 건재를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정하고 반이 글자를 딱 보더라도 대립적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간다고요. 그럼 합은 뭐예요? 합은 조화로운 통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 그런데 얘가 뭐라고요?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거예요. 얘 말을 잘 이해했더라면 나글에서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왜 가를 해결을 비판했는가를 갖다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상향성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이 있고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 대립적 범주 관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향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반, 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반이 대립했다가 이것이 합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글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고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양이라는 단어. 학생들이 각을 읽고 낙을 이해하면서 낙을 갖고서 각을 비판하는 걸 알겠는데 뭘 비판하는지가 되게 애매하고 헷갈렸어요. 즉 해겔이 말하려고 하는 정반합은 두 개가 딱 만나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반합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분석해가지고 이해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지문을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뜯어서 분석해야 될 문장이 한 단락에 한두 개가 반드시 나와요. 그걸 잘 선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처음에 그걸 선택하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모든 문장을 해보세요. 모든 문장을 하고, 모든 문장을 하고, 이 문장의 중요도는 뭐가 결정해 주냐면 문제가 결정해 줘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독서 문제 많이 풀어 보시니까 문제를 풀어 보시면 지문을 내가 굳이 다 읽지 않았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에서 안 읽어도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문장들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도 제가 이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지문하고 서로 맞춰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어떤 문장과 어떤 단락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이 잡힌단 말이죠. 그걸 잡힐 때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PPT로 이게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잘 못했는데 어쨌든 그 작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지문인데 학생들이 좀 오답을 많이 냈던 그런 지문입니다. 문장은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수능 유형이 뭡니까? 문장이 짧더라도 정보를 압축해 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압축돼 있으니까 이 정보를 풀어주셔야 돼요. 어, 근데 이제 풀어주는 게 문장을 읽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법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다. 그렇죠? 무슨 어느 회사에 나온 것처럼 막, 뭐 50쪽짜리 막 해가지고 막 매뉴얼처럼 막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문장에, 예? 문장을 잘게 끊고 끄는 내용들을 갖다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주어가 혈액, 은고는 이 주어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화제라고 부르죠. 화제는 정해졌어요. 혈액, 은고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아, 혈액, 은고는 현상이야. 무슨 현상이냐면, 그렇죠?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문장꼴이. 그러니까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현상이라는 말을 무시한다면 혈액 응고는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죠? 아, 그 혈액 응고라는 게 혈병을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일단 핵심으로 잡아야 돼요. 핵심으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잘 보니까 섬유소 단백질인 피부린이 여기 주어가 또 있어요. 안긴 문장이 또 나온다고요.
피부린이 모여서 어?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그랬습니다. 그럼 일종의 과정이나 순서가 생기죠. 그렇죠? 우선 뭐가 있어야 돼요? 피부린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섬유소 그물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또 주어가 또 나왔어. 주어가. 이번에 또 주어가 뭐야? 혈소판이 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 그럼 뭐가 있어요? 혈소판 마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혈소판 마개는 뭐라고요? 혈소판이 응집된 거예요. 응집이 뭔지 알죠? 쫙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압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예요. 피부린이 모이고 혈소판이 모이는 거야. 자, 이쪽에서는 피부린이 모여. 그래서 섬유소 그물을 만들어. 이쪽에서는 혈소판이 모여. 그래서 혈소판 마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떤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뭉쳤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뭉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뭉쳐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혈병이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어, 그래서 바깥의 문장까지 합치면 5개의 문장이 하나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문장을 딱딱 띄워가지고 끊어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끊어서 이해하면 그냥 후루룩 읽으면은 그냥 읽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독서를 할 때 시각적 독서가 있어요. 시각적 독서. 사람은 시각에 많이 속아요. 눈은 읽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뇌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읽었다고 넘어갔는데 문제 풀 때 보니까 이런 정보가 없어. 어디지? 피부린 얘기가 왜 나오지? 어?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문장별로 끊어가지고 이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갖다가 분석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연습과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하면 뇌가 자동으로 어떤 문장이 딱 읽듯이 복잡한 문장이 딱 나오면 뇌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 속에 들어있는 다른 문장이나 정보들을 찾고 그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와 내용들의 관계를 추적을 해 나가요. 이게 팩트적인 읽기거든요. 뇌가 읽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독해를 바꿔서 뭐로 바꿔야 되냐면 뇌가 읽는 독서로 바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서 하면 뇌 구조가 바뀌면서 독서에 적합한 사고들이 만들어집니다. 어?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죠? 적당선에서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독서 훈련하고 하면서 발전을 해 갑니다.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3월, 4월 정도까지 이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을 보면 간혹 너무 조급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 당장 3월 달에 수능 볼 것도 아닌데 선생님 3월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교재 갖다 풀고 막 문제 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다고 실력이 발전하진 않아요. 일단 독서 능력이 발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는 베이스부터 갖춰줘야 돼요. 이 기본기가 갖춰진 상태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사고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독해력 연습을 하다 보면 사고력이 조금씩 늘어요. 음,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조금 차후에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우선은 뭘 해야 되느냐? 문장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과 연습입니다. 그죠? 이거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독서에서 망합니다.
작년에는 좀 수능이 쉬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읽기 컷이 너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표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국어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치명타가 돼요. 재작년은 정반대였죠. 마그마 수능이라 그랬습니다. 국어가 어려우면 그런 표현 들어요. 그렇죠? 표점이 150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컷도 낮습니다. 근데 이럴 때 독서 능력이 도움을 준다면 수능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요약 및 정리 훈련이에요. 다음 강의에서는요, 단락 정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